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타당한 것인지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오늘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만 최 대행이 변론 재개를 요청한 것이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경국 기자. 네, 헌법재판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헌재 선고가 예정대로 나오는 건가요? 일단 헌재는 오늘 오후 2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선고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심리를 강조했던 만큼 선고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다만 최 대행 측의 변론 재개 요청에 대한 재판관 논의가 이어지고 있어서 선고가 미뤄질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정계선 그리고 조한창 헌법재판관을 임명했지만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임명을 보류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대행이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면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최 대행이 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아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며 제기된 헌법소원도 오늘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헌재에서 결정을 내리게 된다면 이후 파장도 상당하겠죠? 네, 맞습니다. 헌재 재판부 구성에 관한 사건들인 만큼 현재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헌재가 국회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이에 따라서 최 대행이 마은혁 후보자 임명까지 진행을 한다면 헌재는 약 4개월 만에 구인 체제를 완성을 하게 됩니다. 구인 체제에서는 재판관 3명이 반대하더라도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됩니다. 반면 권한쟁의 심판이 기각 또는 각하가 돼서 현재의 8인 체제가 유지가 된다면 3명이 반대할 경우 정족수 6명을 갖추지 못해 탄핵은 기각됩니다. 그런데 헌재가 이번에 임명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더라도 최상목 대행이 즉시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요? 맞습니다. 최 대행 측은 현재 결론이 나오면 먼저 취지를 검토를 하고 숙고 절차를 거쳐서 임명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만약 최 대행이 결정에 따르지 않더라도 헌재가 이를 강제할 규정이나 제재할 법적 수단은 없는 상황입니다. 앞서 헌재는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해서 이미 권한 침해 여부를 확인할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서도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해야 한다고 규정은 돼 있지만 이를 강요할 수는 없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다만 헌재는 오늘 브리핑을 통해서 법적인 강제력이 없을 뿐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라면서 결정 취지에 따르지 않는 건 곧 헌법과 법률을 따르지 않는 거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권한쟁의 심판 사건을 두고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의 공방도 이어졌죠.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영향이 예상되는 만큼 양측의 공방이 계속됐습니다. 일단 윤 대통령 측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각하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만큼 명백한 절차적인 흠결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국회 측 대리인인 양홍석 변호사는 이 관련법 어디에서도 국회 의결을 거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고 그런 선례 역시 없다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헌재가 오늘 예정대로 선고를 할지, 선고한다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여야 정치권도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한 헌재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각 당의 아침 지도부 회의에서 설전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윤 대통령 면회를 위해서 조금 전에 구치소에 도착을 했는데요. 이를 둘러싼 여야 신경전도 거셉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늘 오후 헌재 결정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여야 반응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여당은 먼저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부실과 졸속 속도전으로 일관해온 권한쟁의 심판은 헌재가 각하 결정을 내리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아침 회의에서 헌재가 민주당과 한편이 돼 대통령 탄핵을 밀어붙이는 게 아니냐며 의구심을 드러냈는데요. 아침 회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 탄핵 인용이 어려워 보이자 억지로 자기 편을 한 명 더 얹으려는 것은 아니냐는 의혹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마은혁 후보자가 법원 내 진보 성향 연구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에서 활동한 사실을 언급하며 민주당이 자신들을 편드는 헌법재판관을 추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사법부를 향한 국민적 비판이 마치 사법부의 공정성 침해인 것처럼 말하는 건 잘못됐다며 이른바 헌재 흔들기 논란에 대한 반박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여당 핵심 관계자도 YTN과 통화에서 사법부가 스스로 절차적 하자를 만들어 국민이 불복하도록 만들고 있는 게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헌재가 임명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재판관 임명권을 가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만약 헌재가 헌법재판관 임명 결정을 내려도 최 대행이 이를 따르지 않는다면 이는 내란 공범이라는 결정적 확증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최 대행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에서 불기소되고 경제부총리까지 오른 이력을 언급하면서 윤 대통령과 오랜 유착관계라는 증거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헌재 결정마저 따르지 않는다면 최 대행에 대해 내란죄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에도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비상한 결단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둡니다. 원내 핵심 관계자도 YTN과 통화해서 헌재 결정을 거부하는 건 차원이 다른 게임이 되는 거라고 말했는데 사실상 탄핵을 시사하는 걸로도 읽힙니다. 오늘 여당 지도부는 구치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면회하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또 나경원 의원이 윤 대통령을 면회하기 위해 1시간 전쯤 서울 구치소를 찾았는데요. 이 당 차원의 방문이 아니라 개인적, 인간적 차원이라고 밝힌 만큼 각자 개인 차량으로 따로따로 방문했고 취재진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당 지도부와 중진 의원이 탄핵 심판 중인 대통령을 면회하는 것을 두고 여당 내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옵니다. 당내 소장파인 김재섭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 혁신 경쟁에 뛰어드는 비대위가 되어야 하는데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 모습은 과거에 매몰되는 느낌이 든다고 비판했습니다. 비윤계 한 의원도 YTN과 통화해서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고 가면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며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야당은 비판 수위를 더욱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내란 정당으로서 공식화하는 것 같다. 또 국정 혼란을 더 부추기는 행보라고 지적했는데요. 박지원 의원은 SNS에 두 대표는 대선을 위해, 윤 대통령은 탄핵 기각을 위해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거라며 말 한마디에 척하면 삼천리로 점검과 지침이 오갈 거라고 꼬집었습니다. 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도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여당 지도부가 자중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구치소까지 찾아가는 건 국민을 선동하겠다는 목적이 분명한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오후엔 2월 임시국회 개회식도 예정돼 있는데 헌법재판관 임명과 윤 대통령 관련 문제로 추경 등 여야의 민생 논의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홍민기입니다. 부당 합병과 회계부정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오늘 또 한 번 운명의 날을 맞게 됩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후 1년 만에 오늘 항소심 결과가 나오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다현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입니다. 네, 오늘 선고 시각이 잠시 뒤 2시죠? 네, 맞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2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이 회장은 오늘 오후 1시 반쯤 법원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입니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자신이 최대 주주로 있던 제일모직의 주가는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춰 부당한 방식으로 합병하고 이 과정에서 물산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습니다. 물산 지분이 없었던 이재용 당시 부회장이 부당합병으로 통합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가 됐고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공고하게 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입니다. 검찰은 또 합병 이후 불법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이 회장이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에도 가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1심 선고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죠. 1심에서는 피고인 전원이 무죄였죠?
네, 맞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진 이후 3년 넘게 재판을 받은 끝에 지난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그룹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영진의 합의로 추진됐다면서 삼성물산 주주의 이익이 희생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사회도 사업성을 인정해서 경영권 승계만이 아닌 사업상 목적이 있었던 이상 이 회장의 지배력이 강화됐더라도 부당하다고 보긴 어렵다는 겁니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서도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 처리를 탐색해 나갔던 것으로 보인다며 고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항소심 판단의 핵심 쟁점은 어떤 겁니까? 네, 앞서 이 회장의 1심 선고 이후에 나온 서울행정법원 판단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8월 이번 형사재판과 별도로 이뤄진 행정소송에서 합병 과정에서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사실상 인정했는데요. 검찰은 이를 근거로 공소장까지 변경했고 1심 때처럼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재판부가 행정법원 판결을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이 회장 측은 합병 당시 시장의 이목이 집중돼서 실체를 은폐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했는데요. 이 회장 경영권 승계 정당성 또 차후 경영 행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오늘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이재용 회장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삼성그룹은 긴장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안 그래도 위기를 맞은 삼성에 더 큰 악재가 생기지는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 사옥 앞에 YTN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 네, 삼성전자 서초 사옥 앞입니다. 네, 이제 항소심 선고 2시간 정도가 남은 것 같은데 사옥 앞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아직은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신경을 바짝 곤두세운 모습입니다. 1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된다면 다행이지만 이번 선고가 가뜩이나 사면 초과에 놓인 삼성전자에 더 큰 악재로 다가오지 않을지 걱정하는 모습도 엿보이고 있습니다. 유죄가 선고된다면 부당승계와 분식회계 의혹 모두 이 회장의 리더십에 큰 흠집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100여 차례에 걸쳐 재판에 출석하면서 경영활동에 차질을 빚었다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삼성준법감시위원회 등 안팎에서는 관련 의혹이 불거진 뒤 이 회장이 없앴던 미래전략실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재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 또한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부활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이 회장이 등기이사로 복귀해 책임 경영에 나설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당장 지금의 삼성이 위기에 처해 있는 만큼 이 회장이 강력한 리더십을 되찾을 수 있을지 관건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주도권을 빼앗겼다는 지적 속에 실제 지난해 실적도 기대 이하였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여기에 딥시크 충격은 물론 범용 메모리 반도체에서의 중국의 추격 역시 위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민주, 삼성전자의 주가 역시 지난해 여름 8만 원대까지 회복됐다가 다시 곤두박질 친 뒤 5만 원대를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일단 항소심 선고 결과에 대해 이 회장의 발언이나 회사의 별도 입장 자료는 예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계일이 삼성의 운명이 달린 이 회장의 항소심 결과에 삼성 임직원들은 물론 재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 서초 사옥 앞에서 YTN 박견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공약 현실화로 우리 금융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증시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커지며 코스피 2,500선이 무너졌고 코스닥 지수도 급락세입니다. 환율은 장 초반에 1,470원대에 진입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류한홍 기자, 현재 주가지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하락폭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개장 직후 2,500선 아래로 밀렸습니다. 1.93% 내린 2,468.74로 출발해 장중에 3% 이상 내린 2,443선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1.38% 내린 718.26으로 시작해 장중에 3%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모두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인 홀로 순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 줄줄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저비용 AI, 딥시크 충격에 지난주 금요일 폭락했던 반도체주는 오늘도 급락 중입니다. SK하이닉스는 장중 6% 이상, 삼성전자는 2%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중국발 딥시크 충격에 이어 미국발 관세 충격이 더해져 우리 증시가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다시 1,470원대에 진입을 했죠. 네, 상승세가 커지며 장 초반 1,470원대에 진입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최고가가 1,456.4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지난주 최고가보다 15원 이상 더 오른 1,472.3원까지 올랐습니다. 증시에서 외국인 매도세가 커지며 원화 매도, 달러화 매수 수요가 커지는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비상계엄 이후 1,480원대까지 올랐었는데요. 상승세가 점차 가팔라지고 있어 그때 상황이 재현되는 것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유환홍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포문을 연 관세 전쟁에 캐나다와 멕시코가 보복 관세로 맞대응에 나선 가운데 트럼프는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안팎의 거센 반발이 터져나오면서 관세부가 발효 직전에 협상이 타결될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미국의 25% 관세로 맞불을 놓은 캐나다는 추가로 세계무역기구 WTO의 제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협상으로 우선 풀어보겠다던 멕시코도 구체적인 보복 관세 발표를 예고했습니다. muy graves para la economía de los Estados Unidos, pues va a elevar los costos muchísimo de todos los productos que se exportan de México hacia los Estados Unidos. Va a tener un 25% más de costo.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 관세가 기껏 잡은 물가를 다시 올릴 거란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노조와 산업계는 관세 철회를 촉구했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전쟁이라고 사설에 썼습니다. You campaigned on this wallet, but your tariffs will have more money come out of this wallet for so many goods and services. 트럼프 대통령은 SNS로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관세 정책을 비판한 월스트리트저널을 향해 다른 나라가 미국에 씌우는 바가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로비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의 보복 관세로 고통이 있을 수 있지만 대가를 치를 가치가 있을 거라며 결과도 매우 멋질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캐나다에 대해선 미국이 주는 보조금 없이 생존이 가능하지 않은 나라라며 미국의 쉬운 한 번째 주가 되라고 또 도발했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가 현지 시간 4일 시작되는 가운데 트럼프의 행정명령은 협상을 위한 벼랑 끝 전술이란 관측도 나왔습니다.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관세 부과 발효 직전 타협의 여지가 있다며 만약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미국의 경제적 피해 등을 고려할 때 일시적일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보류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와 동시에 권한쟁의 변론이 재개됐다라는 속보입니다. 헌재가 오늘 오후 2시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상대로 제기했던 권한쟁의 심판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한 선고를 오후 2시에 예정하고 있었는데요. 신속 심리를 좀 강조했던 만큼 선고를 진행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었는데 지금 오늘 오전에 속보로 전해드린 부분을 다시 한번 언급해드리자면 최대행 측이 변론 재개를 요청하면서 이 논의가 다시 선고가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제 최대행이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었는데 이에 대한 임명이 보류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보류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고요. 이제 이에 대한 권한쟁의 변론이 재개됨으로써 오늘 오후 2시에 예정돼 있었던 마은혁 재판관 임명 여부는
잠시 미뤄지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추가적인 내용이 또 들어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멕시코 정부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멕시코산 제품 25% 관세부과 방침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현지 시간 3일에 발표합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현지 시간 2일 대국민 연설에서 내일 아침 정례 기자회견 때 미국의 관세부과 조처에 대한 우리의 전략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 현지 언론을 중심으로는 보복 관세 부과 대상으로 정한 미국산 제품의 목록을 밝힐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25%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기에 앞서 현지 시간 3일 양국 정상들과 통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일 밤 미 앤드류스 공군기지에서 EU에 대한 관세 부과 계획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분명 그렇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EU에 대해 매년 3천억 달러가 넘는 적자를 보고 있다며 미국은 수백만 대의 EU 자동차와 농산물을 수입하고 있지만 그들은 미국산을 가져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이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는 속보가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김성훈 차장 및 이광우 본부장을 대상으로 한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사무실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는 속보가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사무실 압수수색 시도는 이 두 사람을 대상으로는 처음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금 경찰이 현장에서 대기 중인 상황이고요. 아직까지 집행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앞서 경찰이 대통령실 그리고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을 여러 번 시도한 적이 있었죠. 오늘은 대통령 경호처 사무실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김성훈 차장 그리고 이광우 본부장을 대상으로 한 대통령 경호처 사무실 압수수색 시도인데요. 추가적인 내용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해 국제공항에서 화재 사고가 난 에어부산 항공기의 합동 감식이 시작됐습니다. 정확한 화재 원인이 밝혀질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장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차상은 기자. 네, 김해 국제공항에 나와 있습니다. 네, 합동 감식이 몇 시에 시작됐습니까? 네, 오전 9시부터 합동 감식이 시작됐습니다. 제 뒤로 불이 난 에어부산의 항공기가 사고 현장에 그대로 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흰색 옷을 입은 감식 요원들이 기체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들고 나오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합동 감식에는 국토교통부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를 비롯해 소방과 경찰 그리고 프랑스의 항공사고조사위원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항공기를 제작하고 설계한 국가에서 사고조사에 참여한다는 국제민간 항공기구 규정에 따른 건데 이번 화재 사고가 난 항공기의 제조사인 에어버스의 본사가 프랑스에 있습니다. 합동감식은 승객과 승무원들을 통해 발화 지점으로 지목된 객실 선반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 항공기에 타고 있던 승객도 YTN과의 인터뷰에서 머리 위쪽 선반 안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했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고 승무원들도 조사 당국에 비슷한 상황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재 당시 모습이 담긴 사진을 통해서도 선반 안에서 불길이 타오르는 모습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선반에 실린 승객 짐 속에 있던 보조 배터리나 전자기기에서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조사위가 화재 원인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는 만큼 이번 감식을 통해 밝혀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감식과 함께 비행 기록 장치와 음성 기록 장치 분석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기체 날개에 실린 항공류는 제거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에 따라 실린 상태로 감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사위는 합동 감식을 오늘 안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현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찰은 합동 감식을 통해 혐의가 발견되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을 세웠는데 사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수사 대상자가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김해 국제공항에서 YTN 차상입니다.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 원인 중의 하나로 지목된 보조 배터리와 관련해서 국토교통부가 반입 규정 강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조 배터리를 기내에 반입하는 부분과 보조 배터리를 기내에 보관하는 부분,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보조 배터리를 선반에 두지 않는 방안과 보조 배터리를 담을 비닐 파우치를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보조 배터리 기내 반입 기준은 통상 국제 민간 항공기구 규정에 따라 세계에서 비슷한 수준에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선제적으로 관련 규정을 강화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확한 화재 원인이 밝혀진 이후에 관련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 대변인 두 분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조금 전에 속보 내용부터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타당한지 헌재가 오늘 오후 2시에 결론을 낸다 그랬는데 속보 보니까 미뤘습니다. 변론 제기한다는 거는 더 내용을 들여다보겠다 이 의미겠죠? 그렇습니다. 헌재가 9명 체제를 좀 빨리 만들기 위해서 서두른 측면이 있다는 지적은 계속되어 왔었습니다. 특히나 최상목 권한대행 측에서 변론을 좀 제기해달라. 더 상세하게 따지기 위해서라도 이게 필요하다, 변론이 더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 한번 기각을 했었고 다시 재차 신청한 것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지 않다가 오늘 변론 재개를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여론의 어떤 압박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헌재에서도 충분히 지금 느끼고 있을 정도로 헌법재판소의 지금 운영에 대해서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 또 헌재도 이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그런 차원으로 현재 상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2월 10일이니까 지금 일주일 미룬 거거든요. 네. 선고 한 2시간 전에 이렇게 미룬 건 상당히 좀 이례적인 것 같은데 그만큼 부담이 컸던 걸까요? 그렇죠. 부담이 좀 있을 수 있고 부담보다는 이 헌법재판소가 지금 이제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좀 엄중한 사안을 다루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재판관의 구성에 있어서 조그만한 그냥 좀 이런 뒷말이 나오는 거를 방지하겠다라는 아마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최근에 이제 보면 최상목 권한대행 쪽에서 변론 제기 요청을 했고 이걸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에서 오늘 선고를 해버리면 지금 최소한의 최상목 권한대행 쪽에서의 방어권은 인정해주지 않고 헌재가 셀프 임명을 위해서 그냥 강행한 거 아니냐라는 판단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국민의힘에서 지금 헌법재판소 흔들기가 너무 과도하긴 하나 헌법재판소가 정치권의 어떤 그런 여론 형성에 흔들렸다기보다는 헌법재판소 스스로가 좀 정당성과 절차적인 여러 가지의 그 미비점이 지적당하지 않도록 최대한 완결성을 갖추기 위한 판단이라고 보고요. 어차피 마은혁 재판관 임명이 지금 대통령의 탄핵 심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하겠다 결정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룬 건 잘한 겁니까?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이게 여론에 흔들렸다기보다는 헌법재판소 스스로 이거 또 셀프 임명 아니야 하면서 또 이 정치권에서 공격이 들어오니까 그럼 최대한 다 변론 받아들일 테니까 얘기해 보시고요. 10일 날 선고하겠습니다 하면 명분은 충분히 헌법재판소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어쨌든 미룬 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이 되고 안 되고가 탄핵 심판에 결정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시각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구치소 앞으로 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보이네요.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먼저 얘기를 무거운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그동안 이 줄탄핵을 비롯한 사실상 예산 삭감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국정이 마비되는 그런 의회 독재로 국정이 마비되는 것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없었다. 대통령으로서의 무거운 책임감으로 이런 조치를 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걱정과 우려, 국민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동안 여러 가지 줄탄핵, 또 예산 삭감, 감사원장까지 탄핵에 이르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사실상 의회가 민주당 일당 독재로 진행이 되면서 어떠한 국정도 수행할 수 없는 부분을 대통령이란 자리에서는 무겁게 책임감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무거운 마음으로 조치를 하셨다는 말씀을 했고요. 우리 당에 대한 당부는 당이 하나가 되어서 2030 청년들을 비롯해서 국민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당의 역할을 좀 부탁을 하셨고, 지금 현재 그 여러 가지 국제 정세 또 세계 경제와 관련해서 대한민국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라 걱정을 많이 하셨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지금 국회의 상황이라든지 특히 헌법재판소의 재판 과정의 편향적인 부분, 또 헌법재판관들의 편향적인 여러 가지 행태에 대한 우려들도 저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연회는 공식 입장 그런 겁니까? 아니면 개인 입장으로? 저는 어쨌든 국회의원으로서 접견을 오게 되었고요. 권성동, 권영세 두 분의 입장은 제가 대변할 위치에 있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안 들렸어요. 대통령께서는 현직 대통령이시고 정치인이시니까 당연히 정치인으로서의 메시지를 내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걸 무슨 옥중 정치다 뭐다 말씀드릴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야당의 경고하기 위한 하루 이상 지속하지 않을 경고성 계엄이라고 하는 입장은 대통령께서는 어쨌든 이번 계엄을 통해서 국민들께서 얼마나 그동안 이 민주당 일당이 마음대로 한 그런 국정을 사실상 마비시킨 그런 여러 가지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알게 된 것은 다행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비상계엄이라면 왜 최상목 이런 정도 하죠. 예. 누가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할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저는 이 정도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고요. 여러 가지 지금 국제 정세가 녹록하지 않은 이런 상황에 대한 말씀들 또 그리고 민심을 좀 전달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사실상 세계 경제 블록화를 비롯한 대한민국 지금 현재의 통상 현안에 대한 걱정이 많이 있으셨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왜 방문 안 하시나요?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은 없습니다. 네.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 인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이번에 여사랑 가장 중요한 게 내란죄를 인정하셔야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있어. 뭐가 나는 내란죄야. 네, 오늘 오전에 권성동 원내대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했고요. 지금 보신 나경원 의원이 오늘 동행을 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접견을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지 나경원 의원이 이제 몇 가지 내용을 전했는데요. 줄 탄핵으로 국정이 마비되는 것에 무거운 마음을 전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탄핵과 예산 삭감 과정에서 사실상
야당 독재가 이뤄졌다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얘기를 나경원 의원이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면회는 개인적으로 국회의원 자격으로 왔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희석 전 대변인 나와 계신데요. 나경원 의원이 이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을 했습니다. 줄탄핵으로 국정마비되는 것에 이제 무거운 마음을 전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현 전국 상황에 대해서 본인의 그 마음을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의원들을 통해서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의중이라고 보세요? 일단 윤 대통령은 직무는 정지됐지만 예. 현직 대통령이 맞습니다. 비록 영어의 몸이지만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계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국민께서 뭔가 좀 안정감을 느끼신다든지 또는 지지층이라고 볼 수 있는 분들도 윤 대통령의 어떤 생각을 알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라도 윤 대통령이 이 현 정국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 그런 것들을 의원들을 통해서 예. 또 접견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한간에는 뭐 옥중 정치를 한다. 그래서 지지세를 높이려고 한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현직 대통령이 여론을 등에 업고서는 뭘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이미 대통령을 지내고 계시죠. 그리고 또 그 여론에 따라서 뭐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좌지우지된다 그런 생각도 안 하실 겁니다. 이것은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갖는 어떤 본인의 생각을 국민들께 전달하겠다는 의도 외에 다른 해석은 너무나 정치적이다. 너무나 과하다. 저는 그런 말씀을 네. 꼭 덧붙이고 싶습니다. 탄핵 심판이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지만 대통령이라는 자리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는다라는 얘기를 오늘 한 것으로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대통령 계속 하고 싶다. 예. 그러니까 날 탄핵하지 말아달라. 그리고 탄핵을 막아달라. 강렬한 의지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은 뭘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대통령으로서의 무게감을 못 느끼셨나요? 그러니까 보통 그렇죠. 우리가 지금 알았던 걸 그때도 알았다라면 이건 이제 후회라고 하는데 후회는 아무리 빨리 해도 늦습니다.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맥락을 보면 구치소 앞에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에 여당의 원내대표와 비대위원장 그다음에 중진 의원들이 들락달락거리면서 뭔가 본인을 계속해서 꺼지지 않는 불로 대통령으로서 계속해서 인정주의를 바라는 그런 여론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얼마나 통할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여전히 그 입장이 변하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계엄을 통해서 민주당의 국정 마비를 알린 것만 해도 다행이다. 예. 그러니까 아직도 헌법과 대한민국의 이 법치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계엄 선포는 정당했다 이 주장을 여전히 반복하고 그렇습니다. 있는 그러니까 거죠? 이제 쉽게 좀 이해를 구하자면 계엄이 아니라 계몽이었다. 그러니까 계몽령의 힘을 싣는 것이고 오늘 나경원 의원도 그렇고 그 국민의힘의 집행부 두 분이 같이 가는 것도 예. 그러면 계몽령을 뒷받침하는 것이냐. 저는 국민의힘이 앞으로 있을 수도 있을 조기 대선에서 민심을 끌어당길 수 있는 견인력이 오늘의 이 모습에서 더 멀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향후 집권이 뭐 한 5년, 10년 어렵다면 더 한 15년, 20년으로 후퇴하는 그런 행동이 아닐까. 저는 인간적이라면 탄핵에 대한 결과가 나오고 대통령의 직이 떨어졌을 때 예. 그때 찾아가서 인간적으로 찾아뵙고 좀 뭔가 따뜻한 손을 내미는 게 훨씬 더 인간적일 것 같은데요. 지금은 충분히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들이다. 예. 어쨌든 오늘 지도부가 갔잖아요. 네. 그러면 앞으로 국민의힘 의원들 어떻습니까? 지금 뭐 접견 스케줄 막 잡고 있는 분위기인가요? 어떻습니까? 일단 한 번에 가실 수 있는 그 인원이 제한이 돼 있고 뭐 저희 당 의원분들 많은 분들이 가시고자 하겠지만 예. 뭐 일정을 잡고 하는 단계까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가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 정도만 알고 있고요. 이것이 정치적으로 서영주 소장님 말씀처럼 뭔가 과도하게 해석되는 것을 경계하자는 움직임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 대통령의 본뜻과 왜곡되게 예. 이 상황이 해석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인간적인 면을 강조를 했고 예. 개인적으로 간다. 이 부분을 강조했다는 이 차원에서 보면 그 이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지도부도 뭐 개인 차량을 이용해서 뭐 갔다고는 전해지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제 인원이 제한되고 예. 대통령을 뵐 수 있는 시간이 작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뭉쳐서 가는 그런 모양새인데 이것을 마치 단체로 간다.
집단적인 의사표시다. 예.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늘 경계를 하고 또 이제 역으로 생각하면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를 들어서 예. 민주당 출신 대통령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럼 민주당 의원분들은 안 갈 거냐, 구치소에 안 갈 거냐 예.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시려고 저는 봅니다. 민주당 의원분들은 안 갔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가겠죠. 예. 그런데 이제 내란의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혐의를 받고 구치소 수감을 하면 안 갈 가능성이 한 99.9%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안 간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제가 앞서도 얘기했듯이 예. 내란이라는 것은 국민의 민심과 너무나 동떨어진 행위이고 예. 그 죄의 이 판단이 있기 전까지는 일단 당이 먼저죠. 공사를 구분해서 좀 서운하더라도 제가 지도부라면 특히 민주당이라면 그랬을 거예요. 국민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줄 수 있는 만남은 최대한 그 구치소에 있는 대통령도 이해할 것이다. 나중에 모든 상황이 정리된다면 인간적인 도리와 어떤 그동안의 인연에 대한 모든 것들은 더 잘할 테니 좀 이해해달라는 메시지를 하면서 국민 마음을 끌어들이려고 하겠죠. 근데 이거는 아예 민심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러면 편드는 거 아니야? 라는 지적을 받고도 왜 개인적인 인간적인 그런 행보를 하냐라는 것인데 아마 민주당은 제가 단언컨대 내란죄를 만에 하나 아예 가정이 막 그런 일 없겠지만 저지르는 대통령이 있다면 이거는 모든 판단이 끝난 뒤에 찾아뵙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입니다. 어쨌든 민주당 의원들은 안 갔을 것이다. 저는 좀 그렇게 봐요. 이건 뭐 가정이니까 옆에서 제가 이제 계속 말렸겠죠. 평가하지 가면 않겠습니다. 안 된다. 예, 가면 안 된다. 민심이 먼저다. 예. 인간적인 거는 향후해라. 예. 그런데 오늘 이제 지도부가 간다 그랬는데 나경원 의원이 왜 갔을까 궁금하신 분들 계실 텐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요청을 했다는 지금 내용이 알려지고 있거든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네. 윤상현 의원은 따로 연락을 해서 만나자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에서 편을 드는 중진 의원들이 대표적으로 4명 아닙니까? 권영세 위원장, 권선동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 윤상현 의원. 이 4분이 언론에 많이 회자가 돼요. 그런데 그 공통점에 보면 윤상현 의원만 법률가가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머지는 다 이제 법률가들이에요. 그러니까 법률적인 대비라든지 좀 여러 가지 얘기를 하기가 편한 그런 분들을 좀 불러서 얘기를 하지 않았나 싶고 나경원 의원 자체는 기본적으로 윤상현 의원보다는 조금 스피커로서 역할을 하기가 좋아 보이지 않았을까. 그런 판단이 좀 있지 않았을까 좀 봅니다. 사실 나경원 의원은 뭐 찐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분류가 됐었는데 최근에 나경원 의원의 행보를 보면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많이 회복을 했고 또 특별히 윤 대통령이 많이 나경원 대표를 신임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오늘도 나경원 의원만 콕 집어서 면담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아마 나경원 대표의 그러한 신뢰관계 속에서 특별하게 전달할 메시지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나경원 의원 발표한 메시지 중에서는 어떤 부분에 좀 밑줄을 긋고 싶으세요? 글쎄요, 뭐 그동안 윤 대통령이 쭉 말씀하셨던 것과 크게 다를 건 없는데 역시나 나라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 그것이 이제 다른 분들, 뭐 변호인이나 그런 분을 통해서 나오는 것보다 나경원 의원이 또 전달을 하니까 언론을 향해서 또 다른 느낌이 들죠. 조금 더 무게도 있어 보이고 대통령의 어떤 진정성도 더 느껴지는 그런 느낌은 좀 듭니다. 네. 어쨌든 지도부가 그래도 접견하는 것은 마치 계엄에 동의를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도층 민심에도 굉장히 안 좋을 수 있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 신동욱 의원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중도층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서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중도층에 많이 포진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건 뭐 물론 제 생각이긴 합니다만 대통령과 오랜 인연을 맺었던 분들이 그러면 대통령이 지금 구치소에 갇혀 있는데 면회도 안 가는 것이 인간적인 도리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김재섭 의원과 다른 생각을 가진 중도층들도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김재섭 의원은 지도부 접견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처럼 보여질 수 있다. 이러려면 임기 때 좀 잘하지 않았냐 이런 쓴소리를 내기도 했는데 신동욱 의원은 이제 중도에서도 인간적으로 이럴 때 가서 뭐 접견하는 것 자체를 비판하지는 않을 수 있다. 이런 또 견해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신동욱 의원께서는 뭐 당 입장을 방어하다 보니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으나 저거는 이제 그 국정을 책임지는 예. 국회의원으로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권선동 의원, 신동욱 의원 인간적으로 하는데 예. 지금 본인들이 인간적인 도리 찾을 때입니까? 나라가 지금 내란 사태로 이 풍비박산이 난 상황에서 국정을 정상화시키고 내란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헌재든 뭐 형사재판이든 간에 이걸 정확하게 해놔야만 나라가 정상으로 돌아가는데 그거를 해놓지 않고 지금 인간적 도리만 찾으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국민의힘 자체의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고 또 중도층을 멀리가나 가깝게 가나 그런 해석을 하는 것들이 과연 저는 그 물어보고 싶어요. 그 권선동 의원이나 그 신동욱 의원한테 인간적으로 정말 국민들한테 할 일인가? 저는 국민들에 대한 인간적 도리를 먼저 챙겼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좀 드립니다. 뭐 이것을 지지율과 연결짓는 건 성급할 수 있겠지만 이런 뭐 접견 일정이 계속된다면 어떻습니까? 국민의힘 지지율에도 영향이 있다고 보세요? 지지율은 지금 현재 과포화된 상태라고 봤을 때는 그냥 일단 뭐 극우란 말을 싫어하더라고요. 저쪽에서. 하지만 예. 민주당에서 보기에는 극우 지지층만 아주 단단하게 해서 단단하게 쪼그라들 가능성만 높아질 뿐입니다. 그래서 예. 저는 이게 좋은 효과로는 나타나지 않고요. 중도층이 점점 등을 돌리게 하는 그런 안 좋은 어떤 선례가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예. 조금 전에 뭐 나경원 의원이 이제 접견을 마치고 내놓은 메시지 중에 또 하나 이제 주목할 부분이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 편향성 문제를 얘기했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더라고요. 네. 윤 대통령 입장에서 충분히 말씀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본인이 직접 변론길에 출석을 해서 말씀을 두 차례 했었죠. 그리고 지금 재판이 또 하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헌재가 일주일에 2번 변론기를 하고 재판에도 출석해야 되면 일주일에 3번을 헌재 심판정하고 재판정에 나가야 예. 되는 건데 그 굉장히 무리하다. 윤 대통령은 헌재 탄핵 심판 절차에도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예. 거기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 일주일에 2번도 너무 많다. 이렇게 많은 변론권 제한에 대해서, 방어권 제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호소를 했었는데 헌재가 전혀 받아주지 않고 일정을 빨리 하고 있다. 아마 이 부분은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가장 아프게 느끼는 부분일 겁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방금 속보도 나왔지만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과정에 대한 이 헌재 판단도 너무나 빨리 진행되고 있고 다른 여러 가지로 헌재가 지금 공격받고 있는 예. 상황, 재판관들의 성향 문제 등등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하실 말씀이 많을 텐데 그것을 헌재에 대한 편향성 우려가 크다. 이 한마디로 정리하신 듯 보입니다.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되면 헌법재판관이 이제 9명 체제, 완성 체제가 되는 거잖아요.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마은혁 재판관이 공식 임명이 되면은 인용이냐 기각이냐 탄핵 심판의 무게추가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 건가요? 충분히 그렇죠. 예. 6분만 인용 결정을 하면 파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한 분이 없다는 거는 기각 생각하는 분이 한 분 있다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은혁 재판관 물론 예단은 못하지만 저희가 볼 때는 탄핵을 인용할 가능성이 크죠. 탄핵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큰 분이 한 분 더 추가된다면 예. 5명에서 6명 이렇게 가는 단계를 볼 때 굉장히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인용이냐 기각이냐 9명 중 6명이랑 8명 중 6명이 다르지 않느냐 이게 이제 국민의힘 시각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대한민국의 법치 질서를 아예 부정하는 행위인데 상식에서 벗어나는 주장들 하는 겁니다.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이 나경원을 만나서 헌재 편향성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본인 입맛에 맞는 재판관들 말씀 편향이 없는 것입니까? 근데 좀 예로 오늘 또 삼성의 이재용 회장의 재판도 있어요. 항소심. 예. 그러면 이재용 회장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처럼 판결에 대해서 좀 나쁘게 나올 것 같다면 지금 재판부는 편향적이다. 이거 인정할 수 없다. 예. 그럼 이재명 대표도 지금 2심 공소법 앞지고 있는데 지금 2심 그 판사가 털어봤더니 편향적이다. 누구랑 친하다. 인정할 수 없다. 이게 도대체 이 대한민국의 질서에서 부합되는 대통령의 태도인지 그리고 국민의힘의 법률가들의 태도인지 예. 이건 누가 보더라도 이미 대한민국의 사회 구성원들이 이런 논란들을 결정하는 기관을 인정했고 법원의 판단은
억울하다 하더라도 인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더 이상 흔들면 나라를 흔드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차원에서는 저는 헌법재판관의 오늘 마은혁 재판관의 선고를 연기한 것들은 이런 논란을 일거에 끝내겠다라는 차원에서 결정한 것이고 좀 덧붙이자면 기각이나 각하를 할 것 같았으면 오늘 했을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제 생각에는 인용을 할 것 같으니 절차적인 흥결을 제거하자. 그래서 일주일이면 다 받아줄 테니까 그리고 10일에는 인용을 하려고 마음먹지 않았을까라는 좀 조심스러운 추측을 해봅니다. 어쨌든 뭐 재판관 단순히 한 명 늘어나는 게 아니라 탄핵 심판의 분위기 자체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야 모두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권영세 비대위원장 그리고 이어서 박찬대 원내대표의 목소리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벌써부터 헌재가 위헌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을 지체할 경우 탄핵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마은혁 후보자는 미국이 광주 시민 2,000명을 학살했다고 주장했던 인민노련의 핵심 멤버로 활동하는 등 극단적인 이념 편향을 보여온 인물입니다. 마은혁 후보자까지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재판관 9명 가운데 4명이 우리법 연구회 출신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법원 내에 하나회라는 비판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도 헌법재판소가 법에 의한 판단이 아닌 정치에 의한 판단을 한다면 스스로의 존립 기반을 무너뜨리는 결과가 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헌법 취지에 비춰볼 때 마은혁 재판관 임명 거부는 위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일 최상목 대행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지 않는다면 이는 내란 공범이라는 결정적 확증입니다. 이번에도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비상한 결단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둡니다. 민주당의 경고가 허언으로 그친 적이 없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민주당의 불가피한 결단을 해량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네, 인용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지금 높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최상목 대행이 그럼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바로 임명은 안 할 것 같다라는 전망이 많은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바로 임명 안 할 거라는 전망에 저도 한 표를 던지고 싶고요. 예. 일단 그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가 단순히 요식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관위원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는 대통령이 3명을 임명해야 되고 그리고 나머지 대법원장이 지명하거나 국회에서 의결을 하면 그 즉시 그 직무를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근데 헌법재판관은 달라요.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추천을 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임명 과정이 없으면 완료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선관위원의 활동에 비해서 헌법재판관의 활동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임명 재량권이 있다고 봐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재에서 위헌이다. 이렇게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강제할 방법은 더더욱 없는 것이고요. 그 재량권을 충분히 활용을 하는 차원이라면 최상목 권한대행은 그렇게 빨리 임명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국회에 아마 다른 요구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오늘 민주당 반응 보니까 만약에 임명 안 하면 비상한 결단을 택할 수밖에 없다. 이 비상한 결단은 누가 봐도 이거 탄핵 얘기 같긴 한데 어떻게 보세요? 탄핵이 될 가능성이 높죠. 네. 왜 그러냐면은 지금 헌재에서 이 재판관에 대한 그 임명이 국회의 추천권을 침해했다라고 판단이 돼서 선고를 했다면 인용을 한다면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거를 거부를 했을 시는 헌법 위반입니다. 이건 헌재가 얘기했어요. 헌재의 결정을 지키지 않으면 헌법 위반이다. 헌법재판소법에도 피청구인들이 결정에 대해서는 강제 규정입니다. 선택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량은 있어도 헌재에서 말하는 국회 추천권을 넘는 재량은 발휘할 수 없고 그 재량이 추천권의 어떤 권한을 넘는다면 이건 위헌이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공무원 출신이기도 하고 명분이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한 하루 이틀 정도 고민은 하는 어떤 정무적인 판단을 하더라도 임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래도 버틴다면 민주당은 이거는 명백하게 헌재에서 얘기하는 헌법 위반이기 때문에 탄핵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정말로 나라와 경제, 대한민국의 국정 안정을 위한다면 예. 본인이 왜 헌재에서 결정한 사항을 안 합니까? 그건 최상목 권한대행의 문제죠. 임명도 일종의 뭐 데드라인 줍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니죠. 예. 이거는 헌재에서 결정을 하면 즉시나 즉시. 아니면 하루 이틀 정도는 본인이 고민할 시간이 있을 수 있으나 예. 재량권을 남용하여서 뭐 장기간 보류를 하면서 어떤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다시 합의에 이르는 것도 좋지 않겠냐 했을 시 예. 사실상 헌재의 판단을 거부할 시에는 이건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이거 예. 그런 식으로 가면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굉장히 고약한 수로 두는 거예요. 왜냐면 민주당이 탄핵을 했을 시 정치적 역풍을 고려해서 나를 못할 거야. 그러니까 설마 하겠어? 이 민주당이 이런 정치적인 시험을 지금 조기 대선에 있을 수 있는데 하겠어? 이런 생각을 한다면 예. 정말 공직자로서의 자격은 없는 거죠. 서영주 전 부대변인은 늘 탄핵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그렇죠. 입장을 밝히셨는데, 이번 일로 만약에 민주당이 탄핵 카드를 꺼내들면 그거는 정당하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저는 탄핵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예. 늘 주장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예. 최상목 권한대행의 헌재의 결정에 대한 불복에 가까운 어떤 사항들은 즉각에서 탄핵해야 된다. 저는 그런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뭐 헌재 결정이 일주일 미뤄졌기 때문에 추후 민주당의 대응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아직 진행되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조기 대선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여론조사 결과 하나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갤럽이 조사한 결과입니다. 조기 대선이 만약 이뤄진다면 여야 양자 대결이 펼쳐질 시 어떻게 나올까? 미리 이제 예측을 해본 겁니다. 지지율 추이를 좀 보실까요? 만약에 이재명 대 오세훈 양자 대결일 경우 47대 43, 이재명 대 김문수는 50대 37 이렇게 나왔고요. 이재명 대 홍준표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47대 39, 이재명 대 한동훈은 47대 34. 물론 아직 많은 변수가 남아있긴 하지만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이런 추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양자 대결을 했을 때 이재명 대표의 가장 근소한 차이를 보인 후보라고 하긴 뭐하지만 오세훈 시장이에요. 네. 예. 조금 설날 전보다 이 양자 대결의 양상이 좀 바뀌죠. 그때는 김문수 장관에 대한 지지도가 저희 당 네 분에 대한 것 중에서 가장 높았잖아요. 예. 이재명 대표 이기는 것도 예. 뭐 일부 나오기도 했지만 그 얘기는 이 중도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이제 조금씩 판단을 하기 시작한 게 아닐까. 양자라고 할 경우에 두 분을 양당의 대통령 후보라고 가정을 하고 네. 생각하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조기 대선이 조금씩 더 가시화된다는 차원에서 보면 이 양자가 대결을 한다. 그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더 본인의 판단에 부합하는 어떤 속성을 가진 분에게 표가 쏠리겠죠. 예. 그 속성이 쏠리는 흐름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소위 말하는 중도 확장성이라든지 유연한 어떤 정책 행보, 이념성 이런 것들이 지금부터는 조금 더 부각될 가능성이 큰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아닐까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요. 보수 뭐 잠룡들만의 그 여론조사 추이랑 이렇게 양자 대결로 붙였을 때 추이가 조금 다르니까 그건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뭐 이제 이재명 대표를 상수로 봤을 때의 양자 대결이면 이거는 이제 경쟁력인데 그 지지 기반의 어떤 근거를 봐야 되죠.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장이기도 하고 수도권을 기반으로 한 어떤 그 후보이기 때문에 당내에서 김문수 후보는 좀 여러 사람들이 보지만 태극기를 기반으로 한 후보다. 지금 현재 강성 지지층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확장성이 떨어지는 게 지금 양자대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제가 늘 김문수 후보 자체는 금방 타다가 꺼지지도 않았죠. 제가 젖은 장작이라는 늘 얘기합니다. 불을 태우려고 해도 연기만 나는 예. 그런 후보이기 때문에 예. 결국에는 사그러들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불이 활활 타면 어떡하시려고? 절대 안 탑니다. 절대 왜냐하면 안 내일 안에 젖은 장작은 예. 절대 탈 수가 없고요. 예.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라든지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저는 그 대구시장이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 예. TK 기반이면 확 타올라야 됩니다. 근데 TK 기반임에도 불구하고 39%의 양자 대결이라는 것은
확장성이 없다. 그러면 저는 한동훈 전 대표와 오세훈 시장의 두 축에서의 싸움이 점차 좁혀지지 않을까. 저는 좀 그런 예측이 좀 보이는 양자 대결 좀 여론조사다 그렇게 보입니다. 끝으로 두 분께 이 공통 질문을 좀 드릴게요. 어쨌든 조기 대선 아직 할지 말지 모르는데 이준석 의원이 지금 뭐 출마하겠다 가장 먼저 선언을 했잖아요. 이준석이 만약 조기 대선에 나오는 시나리오라면 국민의힘에는 호재입니까, 악재입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에게 좋을 건 없습니다. 좋을 건 없다. 이준석 대표가 나올 경우에 그 이념 또는 어떤 정책 행보의 방향성은 저희 당에 조금 더 가깝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아마도 뭔가 정치적인 타협점을 찾을 겁니다. 저희하고. 그런 과정을 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준석 의원 입장에서는 뭐 대선을 목표로 앞으로 계속 있을 뭐 나이도 이제야 이제 피선거권을 얻었으니까요. 아마 그런 차원에서 정치 행보를 가속화한다. 그 차원으로 저는 이번 대선 출마 선언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에 좋지 않으면 민주당에게는 이준석 출마가 호재입니까? 그게 호재라고 볼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준석 의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이 다양성 자체가 민주당에도 좀 침범이 되는 축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을 성공으로 이끌었을 때 이준석의 그 역할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어요. 2030 부분과 서진 정책 부분들이 녹아내려졌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어느 정도 0.73의 신승이 있을 수 있었다고 봤을 때 민주당도 서진과 2030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의 숙제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준석 의원이 쪼개 먹으면 좋을 건 없죠. 그래서 뭐 일단은 주목은 하겠으나 이준석 의원이 지금 처한 개혁신당의 여러 가지 상황과 명태균 씨와의 관계 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저기가 어디까지 확장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지켜볼 대목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분 얘기만 들으면 여야 모두 크게 반기는 분위기는 아닐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온 이후에 이준석 의원의 행보 좀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서용주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의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측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 법조팀 취재 기자들이 나가 있는데요. 김영수, 이경국 기자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헌법재판소에서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이 원래 선고가 잡혀 있었는데 헌법재판소가 이걸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이경국 기자가 그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애초 오늘 오후 2시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선고가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난달 22일 한 차례 변론기일이 진행된 뒤에 선고기일이 잡혀있던 상황이었는데요. 다만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난달 31일 재판부에 변론 재개를 요청을 했고요. 오늘 재판관들이 이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정오쯤에 헌법재판소가 이 기자들에게 공지를 보냈는데요. 권한쟁의 심판 사건 변론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고를 2시간 앞두고 이 변론 재개 결정을 내린 건데요. 사실상 최대행 측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는데 다음 변론 기일은 오는 10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당사자의 절차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이 권한쟁의 심판 사건과는 별도로 비슷한 취지의 헌법소원도 제기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김정환 변호사가 개인 자격으로 청구한 거였는데 이것도 오늘 선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연기됐고요. 이 사건에 대한 선고 기일은 추후 지정하겠다라고 헌법재판소가 밝혔습니다. 이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 대해서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단 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의 배경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국회가 지난해 12월 26일 마은혁, 정계선, 이 조한창 재판관 선출안을 본회의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국회는 이후에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 선출안을 송부를 했고요. 그런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만 임명을 했고 마은혁 후보자 임명은 보류를 했습니다.
이후에 1월 3일 국회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를 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달 22일 한 차례 변론 기일이 진행이 된 바가 있습니다. 네, 이 권한쟁의 심판이라는 건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간의 어떤 권한을 둘러싸고 다툼이 발생했을 때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이번에는 국회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권한을 침해당했다라고 청구한 거고요.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후보자를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아서 국회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권한을 침해당했다라는 주장이 주된 내용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대통령이 이걸 임명하지 않아서 국회 권한이 침해됐는지 여부가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대통령 임명권에 대해서 좀 법에 나와 있는,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헌법에 보면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국회 측은 국회 몫의 재판관 3명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이 형식적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용어로 설명을 하자면 자기 의무가 있다는 것인데요. 반대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측은 이 자기 의무가 없기 때문에 부작위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쟁점 가운데 하나가 여야 합의 여부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재판관 2명을 임명하면서 한 명을 보류한 이유에 대해서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은혁 후보자 임명은 보류한 상태였고요. 지난달 20일 한 차례 변론 기일이 있었죠. 최 대행 측은 이때도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여야 합의가 오랜 관행이다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다만 재판관 후보자가 자격 요건을 갖추고 선출 절차에 하자가 없다면 임명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국회 측은 여야 재판관 추천 공문, 이 공문을 근거로 이미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을 했고요. 최 권한대행이 이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단 변론을 한 번 더, 앞으로 어떻게 몇 번을 더 하게 될지 모르지만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고요. 만약에 선고에서 인용 결정이 나온다면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이경국 기자가 설명해 주실까요? 네, 헌법재판소법을 보면 이 부작위에 대한 심판 청구를 인용할 때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까지만 명시가 되어 있고 강제로 임명을 해야 한다거나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는다고 처벌하는 규정 같은 것은 없습니다. 오늘 헌재 공보관이 브리핑을 했는데 이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는 것은 이 법률과 헌법을 따르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 법적인 강제력이 없다는 것일 뿐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건 아니라면서 강조하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선고가 예정돼 있을 때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많이 됐었죠. 만약에 인용이 된다고 해도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현재까지 확인된 최상목 권한대행 그리고 정부의 입장을 보면 기재부 같은 경우 선고가 나오면 의견을 수렴하고 숙고 절차를 거치겠다. 그래서 방침을 정하겠다라고 했고요. 정부 관계자도 헌재 선고 취지를 분석하는 작업이 우선돼야 한다라는 입장까지만 내놓은 상황입니다. 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가 중요한 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 탄핵 심판 같은 경우에는 6명 이상이 찬성을 하면 인용 결정이 됩니다. 이 반대하는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현재 이 8인 체제에서는 3명이 반대할 경우 윤 대통령 탄핵은 기각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이 돼서 9인 체제가 될 경우에는 3명이 반대해도 6명 이상이 찬성을 한 만큼 탄핵이 인용될 수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이 마은혁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배경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고요.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 경찰이 오늘 오전부터 김성은 대통령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경호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건데 일단 주거지에서 비화폰을 포함한 개인용, 업무용 휴대전화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현우 기자, 압수수색 상황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경찰 비상계엄특별수사단은 오늘 오전부터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일단 수사관 등이 현장에서 대기 중이라며 아직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호처에서 군사상 기밀 등을 이유로 거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경찰은 오늘 두 사람의 주거지에 대해선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업무용, 개인용 휴대전화를 모두 확보했는데
비아폰도 여기에 포함됐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비아폰 통신 내역 등도 확인해야 하는 만큼 이번 경호처 압수수색 대상에 비아폰 서버 역시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의 휴대전화도 확보해 포렌식을 진행했는데 의미 있는 내용도 일부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국무위원 등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죠. 네, 일단 경찰 특수단은 지금까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입건된 피의자 숫자가 53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중 당정 관계자가 28명, 군인은 20명, 경찰은 5명입니다. 그중 8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공수처와 군검찰에 11명을 넘겼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우 공수처와 협의해 경찰에서 수사하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 전 장관이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를 지시했다는 의혹까지 경찰에서 수사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 2차 조사 일정도 조율하고 있다며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와 관련해 추가로 확인할 내용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내란 사전 모의 의혹과 관련해 군사령관급인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을 최근 피의자로 추가 입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계엄 선포 전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났을 당시 함께 배석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입니다. 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햄버거집 회동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구3의 이 기갑 여단장과 방정환 국방부 혁신기획관도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한 수사 내용도 설명해 주시죠. 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서부지법 폭동 사태 수사 대상이 지금까지 9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그중 86명을 현장에서 검거했고 13명은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특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63명을 구속해 62명을 검찰로 넘겼고 이번 주 남은 1명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아직 체포하지 못한 3명은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추적 중입니다. 일단 법원 난동 피의자들은 대부분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배후 세력이 있다는 의혹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이번 서부지법 폭동 사태로 인한 피해와 관련해 구상권 청구도 검토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또 이번 사태와 관련해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된 전광훈 목사를 입건한 가운데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전 목사 소환 여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계절이 봄으로 접어든다는 절기 입춘입니다. 하지만 내일은 서울 체감온도가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 등 이번 주 내내 강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제주도와 서해안에는 모레까지 많은 눈이 내려 쌓일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한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민경 기자, 서울 일부 지역은 한파 경보도 내려졌다고요? 네, 서울 북동부와 경기 동부, 강원, 충북 북부와 경북 북부에 한파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서울 남서부와 경기 서부, 충청, 영남, 호남 일부 지역에도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발효 시점은 오늘 밤 9시로 내일과 모레 서울을 포함한 내륙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 12에서 15도로 떨어져 추위가 더욱 강해질 걸로 예상돼 확대 발령된 겁니다. 북서쪽에서 상층 기온이 영하 40도에 달하는 강한 한기가 내려왔기 때문인데요. 내일 아침 서울 기온은 영하 13도, 체감온도는 영하 20도까지 떨어지겠고 전국적으로도 영하 10도 이하, 강한 바람에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한낮에도 서울이 영하 5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에 머물 걸로 보입니다. 이번 입춘 한파는 내일과 모레 절정에 달하겠고 이번 주 내내 강추위가 이어진 뒤 다음 주 화요일쯤 평년 기온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추위뿐만 아니라 서해안에는 많은 눈도 예보가 됐다고요? 네, 강한 찬 공기가 서해를 지나면서 눈구름이 발달했기 때문인데요. 오늘 아침 제주도에 먼저 유입된 눈구름이 지금은 호남 서해안까지 확대됐고 밤에는 충남 서해안에도 눈비가 내리기 시작할 걸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와 호남 서부, 충남 서해안에는 대설 예비특보도 내려졌는데요. 모레까지 제주 산간에는 40cm 이상, 충남 서해안과 전북에도 많게는 20cm 이상, 전남에도 5에서 15cm의 많은 눈이 내릴 걸로 보입니다. 특히 내일 충남 서해안과 호남 서부에는 시간당 1에서 3cm의 강한 눈이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곳도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산간과 일부 내륙에는 여전히 눈이 쌓여 있는 가운데 또다시 많은 눈이 내릴 걸로 예보된 만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또 강추위 속에서 내린 눈이 바로 얼어붙어 도로가 미끄러워질 가능성이 커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북한이 미 국무장관의 불량 국가라는 언급에 발끈하며 가장 불량한 국가는 미국이라고 받아쳤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를 겨냥한 북한의 첫 번째 공식 비난입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를 직접 겨냥한 북한의 첫 비난 담화는 외무성 대변인 명의로 나왔습니다. 최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을 이란과 함께 불량 국가로 지칭한 발언을 문제 삼은 겁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가장 불량한 국가는 미국이라며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을 거듭 확인해준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주권 존중과 내정 불간섭이 핵심인 국제법적 원칙에 전면 배치되는 엄중한 정치적 도발에 강력한 대응으로 맞서겠다고도 경고했습니다. 사실상 불량 국가라는 단어 하나에 발끈했는데 체제 훼손 시도는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분명한 것은 국제 규범을 훼손하고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는 주체는 북한이라는 점. 트럼프 2기 행정부 주요 인물들의 일거수일투족, 발언 하나하나를 얼마나 예의주시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무엇보다 대북 적대 정책과 관련한 말과 행동의 변화가 없을 경우 강대강 대응 기조, 핵무력 고도화 기조를 견제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트럼프 진영이 보다 확실한 긍정적인 시그널을 원하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아직은 협상을 위한 사전 단계에서 서로 간복이다, 밀당을 하는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다만 외무성 대변인 명의로 담화를 내놓으면서 수위는 조절하려는 의도는 거듭 내비쳤습니다. 북한은 같은 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사일 방어 체계 MD 강화 방침을 비난하면서 군사력 무한 강화로 대응하겠다고 위협했는데 이 역시 외무성 산하 연구소 명의로 발표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높은 관세를 물리겠다고 밝히며 관세 전쟁이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국내 기업들과 우리 경제에도 피해가 우려되는데요. 관련 내용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 멕시코 그리고 중국에 이처럼 관세를 높이겠다라고 말한 배경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자체의 별명이 테리프맨이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하고 관세라는 단어, 테리프를 가장 아름다운 단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여러 가지 수단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쓸 그럴 의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핵심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그 마가의 하나의 툴로 사용되는데요. 이번에 캐나다와 멕시코의 25% 그리고 중국의 10% 추가 관세에 일단 가장 협의의 의미는 펜타닐입니다. 네. 이제 마약 펜타닐이 미국에 들어오게 된 그 책임을 물어서 이 세 국가를 지목하게 된 거고요. 여기서 이제 중국은 원료 공급, 캐나다와 멕시코를 통한 이제 유통 여기에 대한 부분을 들어서 이제 관세를 이제 투입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앞선 뉴스에서 속보로도 전해드렸는데 EU 제품에도 관세를 매기겠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네. 이건 어떤 연유일까요? 이제 그 다음 순서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펜타닐이란 이유로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이번에 이제 관세를 부과하려고 발표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런데 이 세 개 국가가 또 보면 미국을 상대로 수출에 있어서 이제 흑자를 내고 있는 그 상위권에 있는 국가들이거든요. 네. 그럼 그 다음 레벨을 보고 본다면 지금 독일, 영국, 아일랜드 이 정도가 또 이제 미국을 상대로 흑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네. 기존에 이제 관세를 부여한다는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결과적으로 재정적인 이제 수출 부분에 있어서의 무역 적자가 실은 가장 크거든요. 네. 이번엔 펜타닐이겠지만 그래서 펜타닐을 통해서 캐나다, 멕시코, 중국을 한 다음 그 다음의 칼날은 유럽 연합으로 가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 레벨이 아마 일본, 우리나라 이 정도 수순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일단은 유럽연합을 한번 거치고 그다음 우리 이런 차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 원유에는 그런데 이제 25%가 아니라 10%에 조금 낮은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네.
물가 상승 우려를 좀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우리가 봤지만 어떤 큰 명분을 중시 여기지를 않고요. 또 뭐 흔히 말하는 확신범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념에 따라서 이걸 정하고 안 정하고가 아니라 가장 최대 이익, 뭐 미국의 최대 이익.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제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모든 정책을 투입하기 때문에 이번에 캐나다, 멕시코, 중국을 이제 터치하는 것도 펜타닐 때문이기도 한데 지금 25% 관세만으로도 캐나다는 굉장히 부담을 느끼거든요. 그럼 이제 그 정도로 됐고 자국, 그러니까 미국의 피해를 주게 되는, 미국의 물가 상승 우려가 되게 되는 캐나다 원유는 굳이 25%를 매길 필요는 없다. 우리 국민들은 뭐 그 정도는 타격 안 돼도 좋다라고 해서 10%로 깎아주는 뭐 일종의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모습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 그런 어떤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캐나다, 멕시코 등 상대 국가들도 이제 보복 관세를 예고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본격적인 좀 전 세계적인 관세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나오거든요. 네, 이제 강대 강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은 트럼프의 마지막 라스트 트럼프입니다. 그러니까 1기 때는 여기에서 하다가 트럼프가 재집권을 하게 될 때 어떡하지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훨씬 더 두려움에 떨고 고개를 숙인 경우도 많았는데 이번에는 트럼프 2기, 라스트 트럼프에다가 이제 더 이상 대통령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초에 많은 경제학자들도 이제는 당하는 쪽에서도 강대강으로 나올 것이다 그런 예측들을 많이 했고요. 이번에도 보면 캐나다도 바로 일단 전체는 아니지만 한 뭐 150조, 1,500억 달러 규모에다가 먼저 이제 25%의 같은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관세 보복을.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관세 그리고 비관세까지 포함한 플랜 B를 가동할 것이고 곧 목록을 발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WTO에 미국을 제소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보시면은요. 저기 그림에도 10% 추가 관세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이미 한 20에서 25%를 막고 있거든요. 여기에 10%를 더 얹은 거고 중국의 최종 목표는 60%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차하면 또 5%, 여차하면 10%. 그러니까 중국 쪽이 가장 가혹할 수가 있는데 중국은 아직 칼날을 바로 꺼내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오늘 국내 증시를 보면 히토류 관련주들이 또 테마성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중국도 아마 멕시코, 캐나다에 못지않은 보복 조치를 분명히 할 것이다라는 것이 시장의 판단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멕시코와 3일, 그러니까 현지 시간 3일에 관세 관련 대화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관세가 직접 적용되는 날짜를 현지 시간 4일로 못 박지 않았습니까? 그럼 하루 남기고 극적인 어떤 협상, 타결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어제 골드만삭스라는 곳에서도 리포트를 냈는데 바로 그 얘기를 똑같이 얘기했거든요. 이게 4일 전에 아마도 타결 혹은 일부 수정 가능성도 존재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했고요. 앞서 콜롬비아와의 관계에서도 한 몇 시간 남기고 또 이런 이제 변화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협상을 보면 일단 캐나다와 멕시코가 4일 시행 전에 한 번의 만남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것들의 또 주고받음이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를 갖고 있어요. 다만 중국 쪽은 아직까지 뚜렷한 언급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그러나 또 다른 차원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캐나다와 멕시코의 25% 관세는 꽤 오랜 기간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부과를 앞두고 일정 부분의 주고받음이라든가 이런 걸로 철회를 한다거나 수정이 된다면 그동안에서 시장은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저 타리프 관세라는 게 협상용 카드 아니야? 저거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거 주고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라고 막 얘기를 할 때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은 절대 협상용 아니다. 자신들은 이 관세를 가지고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만에 하나 내일 저를 바꾸거나 철회한다? 뭐 그게 좋은 일이겠지만은요. 그러나 그렇게 된다면 아마 트럼프 정부, 이 트럼프 2기에서의 관세라는 무기는 굉장히 입장이 또 약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까지 우리가 한번 정말로 실행이 되는지는 지켜볼 대목입니다. 그 부분을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경제적인 타격이 좀 예상이 되죠. 그렇죠. 상당하죠. 그러니까 왜 우리한테 직접 안 매겼잖아. 우선 그건 유럽연합, 그다음 우리에 대한 부분은 차치하고서라도요.
지금 미국을 보면은요, 과거에 나프타 협정이라고 해서 미국, 캐나다, 멕시코는 무관세였습니다. 네. 이거를 트럼프가 나프타를 고치면서 USMCA라는 미국, 멕시코, 캐나다라는 이제 새로운 형태의 다자간 FTA를 이제 만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캐나다, 멕시코, 미국 어찌 됐건 많이 바뀌었어도 관세 장벽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는 뭐 그런 기업들은 멕시코라든가 캐나다를 들어가서 네. 무관세로 들어가는 이런 형태가 많이 있었고요. 우리 한국 기업도 가전과 특히 자동차 같은 부분에서는 캐나다, 멕시코의 거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보시면은 자동차 같은 경우가 멕시코가 굉장히 많은데 일단 네. 기아차가 누에브레온이라는 곳이 있고 가전도 멕시코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의 티우아나는 뭐 굉장히 오래된 곳이었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서는 정말 역사적인 깊은 곳이고 네. LG 역시도 멕시코에서 굉장히 많이 이제 오랜 전통 뭐 했었던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몬테레이죠. 자, 지금 당장 이것이 관세 없이 들어가다가 네. 이제 멕시코에서 만드는 가전제품에 관세가 매겨지게 되고요. 멕시코라든가 캐나다에서 매겨지게 되는 자동차에 관세가 붙게 되고. 그래서 오늘 아마 주식시장에서도 기아차 같은 경우가 현대차 대비 주가가 더 많이 빠져 있고요. 네. 2차 전지도 지금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게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트럼프 집권 전에 캐나다도 미국의 무관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 때 이제 생각을 하고 가령 포스코 퓨처엠이라든가 LG 에너지 솔루션도 캐나다에 거점을 두고 막 공장을 지금 만들고 들어가려고 하고 있다가 지금 캐나다에도 25%라는 관세 폭탄을 맞게 되니까 네. 오늘도 보면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안 그래도 전기차 규제 때문에 힘들어지는데 뭐 포스코 퓨처엠, LG 엔솔 같은 경우가 이제 캐나다에서도 안 돼? 그러면은 이게 좀 문제가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래저래 국내 기업이 1차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네. 다만 오늘 또 기아차 이야기를 또 들어보면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다. 뭐 멕시코 공장에서 만든 부분들을 뭐 전용하겠다 이런 해법들도 나오고 있고 네. 아직까지는 조금 더 해당 기업들도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보여드린 것처럼 아무래도 멕시코와 캐나다로 생산 거점이 옮겨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걸 본질적으로 좀 극복을 하려면 미국 본토로 그냥 공장을 옮겨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근데 그게 말이 쉽죠. 네. 왜냐하면은 기존에 있는 것들을 옮긴다는 거기 역시도 막대한 투자 비용이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런데 과연 들어올 말만큼의 이점이 있는지. 왜냐하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또 4년이고요. 이 다음에 트럼프는 못 나옵니다. 갔다가 또 뭐 되돌아오는 여러 가지의 의사 판단 때문에 지금 기업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실은 주식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게 이런 불확실성이어서 네. 주식시장이 먼저 선제 타격을 지금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상당히 좀 전략적으로 고심이 심할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이제 중국산 제품에 10% 플러스 관세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라는 주장도 있어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는 중국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중간재를 중국에 수출해서 그거를 중국에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하는 이 루트가 하나가 있고요. 네. 아예 중국과 1대1로 싸워서 들어가는 이제 산업이 있는데 이 두 개를 나눠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령 중간재를 수출해서 중국을 통해서 미국에 들어가는 쪽은 안 그래도 높은 관세에 힘들었는데 10% 추가 관세를 맞기 때문에 네. 이건 악재죠. 반면에 뭐 우리도 조선 같은 경우에는 많이 언급을 드렸지만 지금 남아있는 조선 강국은 일본은 자기 뭐 배로 여력이 없으니까 중국이랑 우리밖에 없는데 중국을 때려주면 이제 K조선은 언터처블입니다. 뭐 미국도 여기에 관세를 부과하거나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이제 그런 조선 부분이라든지 뭐 산업 중에 일부 태양광 산업 같은 경우에도 중국이 왕이었거든요. 뭐 중국이 전체를 지배를 해버렸는데 지금 중국에 계속 고율관세 매겨지면서 중국이 좀 힘들어진다면 뭐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중국 쪽 관세는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우리나라 제품에 고율 관세를 매긴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일정 어떤 수량 이상의 50%까지 세탁기였나요? 그때 그렇죠. 관세를 매겼는데 그땐 타격이 어느 정도? 타격도 있었지만 그때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풀어갔어요. 뭐 네. 철강 쪽 같은 경우에도 맞았다가 쿼터제를 만들어서 이제 풀어가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번에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거대한 신념이나 명분을 갖고 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네. 말은 그렇게 하지만 또 협상을 묘를 살릴 수가 있는 대목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재용 관련해서 재판이 하나 있어가지고 저희가 짧게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당합병 혐의 2심 선고가 이제 오후 2시에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 사법 리스크가 이재용 그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전자의 주가나 아니면 그 전망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칠까요?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던 부분이고요. 네네. 옛 제일모직과
옛 제일모직, 옛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리기 위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을 분식회계했다. 이게 큰 틀의 혐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뭐 내용들을 보시면 무죄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바로 이재용 회장은 등기이사로 복귀할 그럴 전망이고 가장 먼저 해결할 문제가 아마 반도체 보조금. 이게 이제 바이든 행정부 때 준다고 했다가 아직까지 입금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뭐 미국으로 날아갈 그럴 계획이고요. 만에 하나 유죄라든가 일부 유죄가 나오게 될 경우에는 글쎄요, 이제 삼성그룹 자체에 흔들리게 되고 안 그래도 M&A 신사업 못하고 뭐 재무, 숫자 노름만 했다라는 지적을 받는데 더욱더 재무 인사 이쪽으로 가게 되는 뭐 그 정도의 성장 동력을 잃어버린 삼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2기 정부가 이제 총성 없는 그런 관세 전쟁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정청진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전쟁의 포문을 연 가운데 또 다른 뇌관으로 꼽히는 파나마 운하에 대한 압박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취임 후 첫 해외 일정으로 파나마를 방문해 중국의 영향력을 줄이지 않을 경우 행동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주권 침해라는 반발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 운영권을 되찾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China's running the Panama Canal. That was not given to China. That was given to Panama foolishly. We're going to take it back or something very powerful is going to happen. 일단 이런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현재 운하는 독립적 정부기관인 파나마 운하청이 관리하고 있고 중국과 관련이 있는 건 양쪽 끝에 있는 두 개 항구와 다리 정도입니다. 홍콩계 기업인 CK 어치스는 미국이 완전히 손을 떼기 전인 1997년부터 항구를 운영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중국의 영향력이 급속히 커지는 건 사실입니다. 파나마는 지난 2018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중남미 국가 최초로 중국 정부의 1:1로 프로젝트에 동참했습니다. 이후 중국 기업들은 파나마 운하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며 입지를 강화해왔습니다. 취임 후 첫 해외 일정으로 파나마 대통령을 만난 루비오 국무장관은 현재 상태를 용납할 수 없다며 중국의 영향력 축소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맞서 파나마 대통령은 운하 통제권은 주권에 관련된 사항으로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도 CK 어치스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라 2040년대까지 보장된 항구 운영권을 회수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a que ese audito termine para sacar nuestras propias conclusiones legales y actuar en concordancia. 파나마는 또 1:1로 협정의 효력을 조기에 종료할 수 있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무력 침공까지 거론한 상황에서 양측은 이번 회담이 정중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파나마 대통령궁 앞에선 트럼프 행정부를 비판하며 성조기를 불태우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YTN 유통원입니다. 입춘 한파 속에 서해안에는 모레까지 폭설이 쏟아지겠는데요.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윤수빈 캐스터. 네, 청계천에 나와 있습니다. 네, 밖은 많이 춥습니까? 네, 오늘은 절기상 입춘이지만 절기가 무색하게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한낮 시간인 지금도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3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외출 시 보온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밤사이 북서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 동부와 서울 동부권, 강원과 충북 북부, 경북 북부에는 한파 경보가, 그 밖의 지역으로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낮 동안에도 서울은 최고 기온이 영하 2도 선에 머무르겠고요. 광주 1도, 대구는 2도가 예상됩니다. 내륙은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났지만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눈구름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모레까지 제주 산간에 최고 40cm 이상, 전북은 최고 25cm 이상의 폭설이 쏟아지겠고요. 충남 서해안과 전남에도 최고 15cm가 넘는 대설이 예상됩니다.
서해안 지역의 눈은 이번 한 주간 길게 이어지겠고요.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3도까지 곤두박질하며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가운데 서해안 지역은 또 초속 20m 이상의 돌풍까지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 사고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뉴스나우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생생한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